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오늘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보궐선거 여부 그리고 향후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목을 집중해 주었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인 파기환송 주문을 들어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준비가 된 대로 전해드릴 테고요. 일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적극적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공식적으로 묻거나 한다든지 TV 토론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예컨대 뭡니까 그 최고의 과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석사라든지 박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토론 과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나온 판례에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의 허위사실을 가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행사할 만큼의 적극적으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번 파기환송의 주요한 요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도 참 떨리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국민적인 관심도 참 높았습니다. 이게 TV, 유튜브로도 다 생중계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근에 특히 집권당의 지자체장들의 그런 여러 가지 논란과 물의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지사로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재판에서 이제 결국은 무죄 취지로 환송이 됐기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생존력 갑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재판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데 최근에 그런 재판 과정을 보면은 제가 그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든다면은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공표는 했는데 허위 사실을 이게 적극적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 공표 행위라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공표하긴 했는데 그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는 누가 판단하나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는데 7대5로 갈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요새 그 재판부를 통해 듣는 얘기가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나 법리상 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내지는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으나 이걸 죄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죄는 죄이나 공직을 박탈할 만한 죄가 아니다. 솔직히 헷갈립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7대5로 갈려가지고 다시 이것이 그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라는 것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력 그리고 향후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추이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동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까지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는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까지 말하자면 내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굉장히 그 가슴 아픈 부분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나마도 두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파기환송이 됨으로써 일단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당을 추스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막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내에 지금 이낙연 그 의원이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나가고 계시고 또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같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내에 말하자면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어떤 서울시장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 어떤 그 후보 하나하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결과를 통해서 상당히 강고한 2위 자리를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역동적으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낙연 지사 혼자서 말하자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보다 굉장히 다양한 말하자면 여당 내에서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당이 한편으로는 또 뭐랄까 이렇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한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선 주자가 있는데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보면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탄탄하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뭔가 구도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제가 이제 그 집권당을 좀 예.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에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장의 사망, 그랬는데 또 오늘 이재명 지사의 기사회생, 아마 서울시장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다 덮지는 못하지만 그 이전에 보세요. 윤미향 씨와 관련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집 판매와 관련해가지고 매매와 관련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이렇게 덮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그런 일련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면서 참 역설적이지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결국 대권 가도의 무대에 올라감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대선 지형이라든지 그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굉장히 높아질 텐데요. 역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를 세울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 생각이에요. 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한 분은 모범생 같고 한 분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아마 이제 요번에 어찌됐든 간에 이 선고라는 어떤 큰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지금은 여당 주자 중에 2위이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는 사안에 대해서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던 없던 굉장히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상대적으로 이낙연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죠. 굉장히 신중한데 뭔가 부자 몸조심하는 듯한,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의 출신지 같은 것도 하나의 고려의 요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때 만만치 않은 게임 구도를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굉장히 주의 깊게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말 속에는 이낙연 후보가 이제 전남 출신이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안동 출신이에요. 경북 출신입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더 말하자면 어떤 지역별로 봤을 때 말하자면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후보가 영남 출신의 경우가 그동안에 더 많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포지티브적 효과들이 더 크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여전히 뭐 부차적인 부분이죠. 일단은 몇 번 뒤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갔을 때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또 최근에 배달앱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말하자면 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한테 굉장히 많은 로얄티를 받는 예. 충성도가 높은 도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이제 서울시에 부시장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경기도지사는 뉴스가 수도권판에 나오지 않은 지방지 사회면에 나오고 서울시장은 정치면 일면에 나오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서울시장 중심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보다 대권 반열에 높은 지인데 사실은 뭐 말씀드리게 뭐 합니다만은 박은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지사인 경우에는 그게 역전된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보면 수많은 홍보 비용이나 홍보 노력을 경기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만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동안의 현실인데 예.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홍보의 방법론이나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핵심을 두들기는 워딩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는 지사직을 뛰어넘어서 대권 후보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파괴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조심조심 하시는 이낙연 후보보다 아주 다른 의미에서 상당히 사이다 같은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많은 지지세를 더 확장시키고 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드라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라고 하는 탄탄한 1위를 예.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국민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또 약점도 있는 거거든요. 가족 관계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 국민 전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경기도민만 동의하면 되고 민주당만 동의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예.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 했을 때 그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정의원님. 그래서 사족을 좀 달려고 네. 그러는데 그 이재명 지사의 뭐 가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참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뭐 무죄 취지, 뭐 무죄 선고 이렇게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는 털고 갈 수 있는 검증이 계기로 이미 됐다. 예,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지금 의원의 경우에 이 소위 민주당이 그동안에 공들여온 호남 지지층이라는 그런 기반 있잖아요.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도 아니면서 호남에 그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오히려 이낙연 그 의원을 뭐라 그럴까? 표현은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질 않아서 그런데 마치 또 팔고선 자기를 그렇게 그 마치 부각시키는 후견인이 팔고 이낙연인 다니는 것처럼.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호남 지지층에서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강력한 그런 로열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 친 이재명 그룹과 친문 그룹은 분명히 갈등 관계 내지는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친문의 어떤 지지가 회복세로 돌아갔을 경우에 과연 이 이재명이라는 다크호스에 대해서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하나의 부담이라고 정치판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징한 판이 아니거든요. 예. 그 내부에 어떤 동학이 작용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또 지자체 선거 때 경기지사의 공천에 있어서 해경군 김 씨인가? 그 갈등은 정말 여야 보수 진보의 갈등 못지않게 상당히 치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색적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관심이 이 대중의 관심이 여당으로 지금 그 흡인되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야당은 제발 좀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그룹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동일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전해철 이재명 간의 갈등이 마치 친문 대 친이 이재명과의 갈등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미 다 지향된 바 있고요. 특히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입니다. 예. 김태년 의원이 성남 지역구고요. 그동안에 두 사람의 성남시장을 거쳐서 지금 경기도지사로 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김태년 의원 출판 기념회 때 축사를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와 저였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이미 대통령을 하신 분이고 친문이라고 하는 부분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되는 당내의 구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동일한 조건의 대결 구도로 볼 것 같지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여야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레이스를 재개하면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고 통합당은 계속해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당을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박원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태도를 갖다가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표현을 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라고 좀 애둘러서 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여당의 일련의 반응 또 분위기와 관련한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이어서 광역단체장 세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했다는 것 그리고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여러 가지 시의원들, 시의장들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어요. 민주당의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지도자격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박 시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누가 측근에게 알렸느냐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피해인이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미 이제 당규상 자기 당의 문제로 인하여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으로서는 출마를 시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가장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난제들이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과들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예. 새로운 대응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새로운 과제. 지금은 전월세 폭등이라고 하는 오히려 그전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폭탄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나마도 전세 살던 사람이 또 폭탄을 또 따라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그런 폭탄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정말로 부동산 정책이나 일반적 경제 정책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176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각각 내는 목소리들을 조율해 내고 있는가.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가졌던 실패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반문해야 될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이제 백선엽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친일파를 안장된 걸 빨리 파서 하자 이런 어떤 그 여전히 미래로 가는 그 아젠다보다는 과거의 어떤 적폐, 친일 이런 데 대한 과거사 논쟁에 묶여 있는 근데 국민들의 흐름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훨씬 더 경제가 중요한데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더 앞순위로 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당이 조율해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책임 있게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잘 극복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적폐청산 끝까지 하고 사법개혁 끝까지 하고 과거사 논쟁 끝까지 가자.
이런 부분으로 계속 그 이념지향적으로 또 과거지향적으로 간다라면 국민이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고 그것이 벌써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지금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당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미국에서 그 군 내에서 상사 두 사람에 의해서 여군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군이 이걸 폭로하려 하자 살해까지 했죠. 그러자 미국의 정치인들이 거의 100명이 가까운 정치인들이 규탄하고 나서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거는 이게 당파적으로 또는 진영으로 나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대통령께서 과거의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찾아와서 사실 규명을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사람이 아니냐를 가지고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소위 진보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 또는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보다 자기 당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진영론에 완전히 매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는 그 위력에 의해서 지금 여비서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었다면 진실 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뭐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든지 또는 뭐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찾아내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그 다음에 이게 전례가 돼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비단 서울시 시장의 성추행 이 논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부산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큰 뉴스에 가려져 있었는데 제가 연합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전북에서 여성 그 공직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암시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 책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뒤늦게 지금 뭐 입장 표명을 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후 약방문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요, 뭐 여성 안심 특별시라고 자랑을 했고 그 성폭력에 관한 매뉴얼이 서울시처럼 잘 된 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데 너무 소극적, 수동적으로 그리고 여기 언론인이 두 분 계시지만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언론인들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욕설까지 하고 이제서야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그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여성의 79%가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식의 태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째 진영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진실 규명해서 이게 형평성 있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소위 여성 의원들이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또는 관련한 그 여성 검사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굉장히 개탄스러웠습니다. 네, 어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두 분 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런 입장이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표현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런 계속해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표현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대변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정리해 보면 아직 정확하게 이 피해자가 물론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서울시 측에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그 인권과라든지 조사과에 와서 나의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서울시가 이 여성이 피해자라고 얘기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미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이 살아 계셨다면
대질신문이라든지 공식적인 어떤 피해자로서의 여러 가지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분은 물론 이제 뭐 에비던스 쪽 입장할 만한 자료들은 다 나왔고 포렌식을 떠서 이제 말하자면 아이폰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면 그것을 열어서 그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예컨대 시장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가들은 상담만 하러 와도 피해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분도 분명히 피해자라고 명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민주당이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는 과연 이런 표현을 썼냐라는 점을 좀 반대 진영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그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지금 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공분과 비판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성희롱 개념을 도입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차원에서 피해자를 변호해서 승소를 하고 또 그런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을 최장수하던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피해자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2차 피해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이런 막말과 또 어떤 조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설적인데 그 2차 피해 때문에 진실의 문은 더 빨리 다가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도덕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영이라는 게 주로 이념으로 갈렸는데 이 문제, 즉 사회적 가치의 문제라든지 보편적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진영론을 피거나 진영론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공직자를 앞으로 선출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됐는데 이 박원순 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이제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여야 충돌이 계속해서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망 한번 짧게 듣겠습니다. 제일 이제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관련된 논란 그리고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 관련된 뭐 최근에 들어서 어떤 아들 유학 사건, 아들 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유학 비용을 어떻게 이인영 되느냐, 장관. 예. 장관 후보자요. 네, 예. 후보자 그런 논란부터 해가지고 결국 경찰청장의 말하자면 청문회가 가장 큰 말하자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어렵사리 늦었지만 빨리 개원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충실히 다뤄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